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아직 제가 감기가 덜 나서 목소리가 좀 덜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리겠고, 겨울에 어떻게 두 번을 걸리네. 자, 일단 문제 좀 바로 이제 해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문제인데 여러분들 아직 완성이 안 된 분들이 좀 꽤 있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들 좀 판례 잘 외우시길 바라겠고, 첫날 너무 힘들죠. 앞에 동네. 한 문제 때문에 이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참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도 문제 내면서 이걸 또 내야 돼? 하면서 무지 괴로웠어요. 자, 일단 봅시다. 1번. 자, 이제 옳은 건데 우리 이제 가상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판에 이제 우리 강론에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 사용 처분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설을 잠깐 이제 뭐 여기서는 간단히 결론을 내놨는데 우리가 그 현금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이제 현금은 법정 통화로서 뭐랄까요, 누가 보내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차고송금 하더라도 누가 잘못 보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대요. 전자지갑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배임죄로 의율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차고송금 사례 유추해서 근데 우리 판례가요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가면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 그랬던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강론에서도 좀 중요합니다. 배임죄 관련. 그래서 죄형법정주에 반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공공의지용 쭉 나가는데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등에 의해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면 그게 공무원과 공무소에 해당하냐 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은행 직원이 세금 수납하면 갑자기 공무원으로 바뀌냐고.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죄형법정주에 위배됩니다. 포함된다고 보면. 그 다음에 3번은 옛날부터 잘 나왔잖아요. 특가법 14조의 무고는 특가법에 정한 죄에 대해서 무고를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고죄 자체는 포함이 안 돼요. 무고죄 자체는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조 이 법에 규정된 죄 특가법 14조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은 너무 유명하고 우리 형법 만들 때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지금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유명한 판례죠. 농업용 동력 운반차 이런 트랙터 같은 게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면 안 되겠죠.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5번이고 자, 계속해서 이제 소급표 금지원칙 관련해서 옳은 거. 자, 기억 나오는데 이제 특가법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일단 이제 동기설 이런 거 뭐 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이제 폐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경하게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이제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 항상보다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 신법으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행위시법으로 종료에 시행되고 있는 신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되는 거 그런 것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기억이 특별히 좀 외워야 될 내용이죠. 뇌물수수에서 벌금형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사실상 뭐예요? 신설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신설됐었을 때는 아무리 포괄일제더라도 신설된 이후부터만 적용이 되는 거. 이건 유명한 판례고. 자, 그 다음 니은에서도 자, 1억 이상 벌금형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 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공소제기 이러면 안 되죠. 최초 공소제기가 아니라 이 법 시행 후 최초 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형벌에 관한 거기 때문에 형벌 불속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던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법 나오게 되는데,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진정소급법을 인정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요새 이제 아동에 대한 학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여러분 올해 이제 2월이 되면요, 영아 사례하고 영아 유기도 다 삭제가 돼요. 그런 거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경적 구성 요건이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동학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중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특례 조항이 신설됐는데 부칙에서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제 분인정 소급입법을 인정한 걸로 봐요. 그래서 범행 당시 시행일 당시 범죄가 종료되었으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도 적용되는 걸로 봅니다. 부진정 소급입법. 그 다음에 리글에서 자 이제 형소법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제 관련 조항이 헌법 합치적으로 개정됩니다. 적어도 당해 사건 또 이제 관련 사건 이런 것 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헌법 문제예요. 그래서 비록 현행 형소법 부칙에 소급정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국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당연히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야겠고 그 다음에 미음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줄에 이제 몰수 추징 얘기가 나오는데
모수 추징도 형벌이 형벌. 그래서 네 번째 줄에서 신설 규정이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서 규정했다면 당연히 여기도 그렇게 가야겠죠.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만 몰수 추징 대상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비읍에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가는데 2년 이하 금고에 처한다. 이게 이제 구군형법이 처벌 대상 세분화하면서 이제 나눠졌죠. 그래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마지막에 이제 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개정 군형법 94조 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당연히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 관여 범죄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세분화되면서 신설된 거나 다름없거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읍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건데 어쨌든 요건 좀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군형법이잖아. 군형법.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이지만 이건 이제 시행 후부터만 적용한다. 부진정 소급법 이런 거 아니에요. 입법 취지상. 네. 넘어가시고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형벌불소 원칙이 적용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데 아까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은 취지 자체가 웬만하면 이건 이제 가중처벌 소급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공소시효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을 인정했지만 비읍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군형법 관련해서 정치관여 그런 것들은 좀 세분화하면서 이거 뭐 가중처벌하겠다 그런 게 아니야. 세분화된 거라서 그냥 개정 이후부터만 시효가 이제 거기 적용된다. 그렇게 따로 좀 외워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가폭법 너무 유명하죠.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은 특이하게도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형벌부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 적용.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개명령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소급법 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 마찬가지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서 뭐 DNA 어쩌고저쩌고 나가는데 이런 건 또 뭐예요 여러분? 보호법률이 시행 당시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로 징역형이나 금고 이상의 시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부칙 2조 1항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했는데 아니요. 이런 거 이제 장래에 이제 뭐랄까요 재범 방지 차원도 있지만 이제 밝혀지지 않은 애들 그런 이제 범죄자들을 차단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보안 처분적 성격도 꽤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요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NA 이런 것도 크게 보안 처분의 일종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그러면 판례 변경은 아시다시피 형벌불소 원칙 대상 자체가 아니죠. 반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DNA만 잘 외우세요. 가끔 이제 다른 직렬에서도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4번 명확성 원칙 옳지 않은 거. 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에요. 형벌법규는 당연히 명확성 원칙의 위배 위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인, 평균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되면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 서술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의 핵심이죠.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 보호법과 금지되는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었다. 괜찮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니야. 최대한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최대한이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법률 해석하는 전문가 이해와 판단으로서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대요. 그러면 죄형법정주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에서 보시면 여기서 기준을 누구로 잡았어요? 법률 해석하는 전문가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자, 우리는 전문가 입장이에요? 아니잖아. 일반 평균이에요. 평균에서 교묘하게 뒤쪽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앞에서 이미 틀렸어. 주체에서 틀리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걸려들지만 않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다 맞았네요. 거의 다. 좀 틀린 분도 있긴 있는데 꽤 맞았네. 주체에서 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에서 이건 너무 유명하죠. 우리 예비음모는 28조에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 경우에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와 달리 강론에서 예비음모 처벌할 때는
형벌 규정을 같이 적용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미수 같은 경우에는 장애미수 임의적 감경, 그 다음에 뭐 중지미수 필요적 감면, 그 다음에 불능미수가 임의적 감면, 이렇게 기수범에 대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미수 처벌한다만 해도 돼요. 하지만 예비음모는 구체적으로 형까지 정해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옳은 거. 자, 그쵸?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체석에서는 안 되는데, 법률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 목적, 연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허용되죠. 허용되긴 되는데 바로 비교가 니은이죠. 이 목적론적, 체계적, 논리적 어떤 해석 방법일지라도 형벌법규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제한된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땅콩의 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런 판례가 작년인가 올해 판례도 이게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또 내년 거 책 개정하다가 어젯밤까지 문제도 내랴 책 개정도 하랴 감기는 걸렸지 죽겠는데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새 판례도. 그래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 무조건 제한 없이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건 뭐 우리 형소랑도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전속고발 사건이나 반의사불벌죄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유추 금지 원칙에 위반되게 되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리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물리를 넘어선 유추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쵸,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현재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될 때만 허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무조건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서, 그쵸, 쭉 가시면 공정서원범 부식이제인데, 뭐 네 번째 줄에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그 허위신고, 원본의 부실사실기재, 문서를 행사하는 것, 처벌하는 이거를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 이건 저도 헷갈리네. 미음을 보시면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찾아야 돼요? 원본하고 정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게 실제 옛날 사시 볼 때 이거 이렇게 틀린 적이 있다니까. 정본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금방 제가 장난친 거예요. 안 보인다고. 원본, 정본 조심하십시오. 원본, 정본.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제가 이거 거의 이 지문 사시 지문 같은데 막 끌어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지만 실어놨습니다.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정본, 원본.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볼까요? 6번. 자, 옳지 않은 거. 갑은 A와 전화통화하던 중 신변의 위협을 느낀 갑이 A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했어요. 여러분,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2번이 갑은 A의 부탁을 받고 A와 B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뭐 이런 말이 나가게 되는데요. 대화 당사자 중에 일방만의 동의를 받아서는 안 돼요.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형소 관련이긴 한데 우리 쪽에서 내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통비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통비법 저촉.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뭐 이런 게 나오죠. 미공개 중요정보 이거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일을 금지하는데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직접 수령자가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수령자를 통해서 전달이 이루어져서 당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한 경우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어쨌든 이게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유통되는 그런 경우도 다 포함을 시키는 걸로 봐야죠. 안 그러면 직접 알려준 당사자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사돈의 팔촌에게 알려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요 포함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런 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중요 뭐 계약 같은 거 있기 전에 미리 내부자한테 알려줘가지고 주식 사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당연히 폭넓게 적용해야겠죠. 그 다음 4번 위치적 전제장치 부착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거죠. 이 보안처분 받았던 거 이제 전제장치 부착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이제 과로까지 써줬잖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야?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전력 요거는 이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경우 뭐 포함인데 어쨌든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형벌적 어떤 형사적 처벌 이제 그런 쪽을 좀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라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압 판례입니다. 전압 판례. 통상은 우리가 그냥 죄를 범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얘가 유죄 확정이 됐던 뭐 했던 별 신경을 안 쓰잖아. 근데 요거는 특이하게 우리 소년법상 보호 처분 받은 전력은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전원합체 판결입니다. 옛날부터 잘 나오는 거고요. 잘 좀 외워두시고. 네, 대신에 여러분, 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전력도요, 상습성 판단하는 데는 포함시킵니다. 기억하세요. 상습성, 요놈이 어떤 뭐 상습성, 절도가 됐건 성폭력이 됐건 상습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근거자료를 삼아요. 보호처분 받은 전력을. 하지만 그 죄를 범하여 할 때 2회 이상 범하여에는 안 넣는다. 이게 몇 년 전함이더라? 12년이구나. 옛날부터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잘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상관 면전 모욕. 여기서 면전,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 의미. 전화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랬잖아. 화상통화는 어떨까? 이거 화상통화 사례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7번. 그쵸? 우리는 저기 5어잖아. 5어. 집행유예 받을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셋 다 한꺼번에 해도 문제없다는 거. 자, 그래요. 그래서 집행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동시에 할 수 있고, 이것도 한 100만 년 된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을 통해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대부분 포함시켜요. 뒤에 가서도 이제 뭐 진단서 발부하고 그럴 때 허위, 허무인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요. 사자도 대부분 포함시킵니다. 우리 문서만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 문서죄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반복적 절도 범행 등 누범가중 처벌 규정인 특가법 5조의 4, 5항 1호 중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이 형법 329조가 절도예요. 등의 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하나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 사이에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되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사후적 경합범도 안 돼가지고 따로 이제 주문이 나갔던 경우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잠깐 사후적 경합범 해당하는 거였지. 이거 제가 그림 그려야 되나? 이게 이제 얘가 좀 다소 억울했다 그랬잖아요.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3번이니까 2번이지. 2번 절도 전과가 있어요. 절도 전과가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가 A1, A2 그렇게 둘 다 절도인데 합쳐져 가지고 하나형이 나왔었어요. 한 개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징역 3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기는 특가법 적용해요, 못해요? 적용 안 되잖아. 전과가 2번밖에 없었으니까. 알겠죠? 3번이 있어야 되잖아. 3번을 범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이제 2심 가가지고 바뀌어요. A1은 일단 유죄. 그래서 뭐 징역 한 2년 가고 A2가 무죄가 된 거예요. 대법원에 얘만 올라간 거예요. 얘만 상고가 됩니다. 얘는 그새 뭐가 됐겠어요?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고 3심에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래요. 그래서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파기환송. 자, 그래서 이제 A2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가 적용될 수 있냐? 특가법 이 5조의 4, 이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냐가 문제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징역형 하나 생겨버렸죠? 그리고 A1과 A2는 사후적 경합법 맞잖아. 원래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지 맞죠? 그래서 사후적 경합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게 하나가 더 생겨서 전과가 3개가 된 거예요. 가탕의 특가법이 적용이 돼버린 그런 사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요 사례와 관련된 거예요. 사후적 경합법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데 이러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요거가 전과가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자, 이거 기본 강의 때랑 막 그림 그렸던 건데 다시 한번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나오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대장은 분대원에 관한 게, 그러니까 사병끼리도 상관없어요. 상관 맞습니다. 그래서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 모욕에서. 자, 그 다음에 5번. 약사가 아닌 사람.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정 개설자의 약국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약사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7번에 3번이고. 네, 현실적으로 참 이런 거 찾기가 힘들어. 왜냐면 돈 빌렸다, 투자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되거든요. 약사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막 그 젊은 약사 이런 사람들 이제 고용해서. 자, 계속 갑시다. 8번. 자, 문제가 이제 일부러 문제에서 괴롭혀놨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는 해석 얘기한 거, 허용되는 거. 쉽게 해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찾으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동복지법 쭉 가는데 누구든지 이런 행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서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성인이 아닌 자는 금지행위 규정 및 처벌 규정에 적용해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 하는데, 아니 뭐 그러면 성인 아닌 자는 학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제 잘못됐죠. 그래서 8번에서도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이 금지행위 규정 및 처벌 규정에 적용해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다 좀 어린애들 시켜가지고 성인 안 된 애들 시켜서 학대를 하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 한 만 19세 좀 안 되는 사람들 고용해서 하겠지. 이러면 다 학대가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성폭법 카메라 뭐 이용 촬영인데 쭉 가셔서 밑에도 두 번째 줄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는 신체에 포함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가끔 이게 이제 질문을 받는데 우리 이제 카메라 등용 촬영에서 복제물도 이제 들어왔어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 돼 있는데 그 복제물을 잘못 생각해서 촬영을 이거가 뭘까요? 영상 틀어놓고 그걸 찍은 거 그거 아니야. 복제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복제한 거예요. 원본을 복제해서 보낸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괜히 그 신체 이미지 이런까지 포함된다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3번에서 타인의 형사 징계 사건 쭉 나가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돼 있죠. 자, 이거 괄호 부분 기억나요? 돈을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송금 자료를 만들어 피해 변제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나오는데, 우리가 증거 위조에서 위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좀 배치된다 그랬잖아. 옛날 17년 판례하고 이게 21년이었습니까? 이 판례하고 요거 좀 안 맞아. 요새는 작성명이나 내용에 허위가 없으면 위조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짓은 아니잖아. 돈 보낸 건 맞거든. 되돌려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양형 참작 사료로 이제 양형 참작 자료를 만든 거 증거 맞고요. 대신에 위조가 아니었어요. 핵심이 네 번째 줄에 아무런 허위가 없었대요. 아무런 허위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위조가 아닙니다. 작성명이나 내용 등의 허위가 없으면 위조가 아니다. 옛날에 그냥 새로운 증거의 작출이면 그게 실체 법률관계에 부합하건 나발이건 위조라고 봤었어요. 17년에는. 근데 이제 21년 판례로 외우세요. 그래서 전압도 아닌데 희한하게 좀 바뀌었어. 자, 그리고 그치, 얘도 이제 4번도 진짜 많이 나왔다. 우리 판매 개념은 원래 유상이잖아. 근데 이제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었을 때 약물의 오남용은 유상과 무상 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 무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무상 수여도 판매에 포함시키더라도 요 부분은 유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 고감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땅콩약 나왔죠. 운항중, 그래서 지상의 길을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유체석입니다. 하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볼까요? 야, 약효가 올라오니까 멍하기 시작하네. 자, 9번. 만약에 해설 잘못하면 여러분 와서 얘기해주세요. 자, 9번 옳지 않은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직접 처방전 얘기가 나오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한다. 직접에는 꼭 대면만 포함해요? 아니에요. 전화통화 등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서도 다만, 그쵸. 다만, 세 번째 줄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최소한 예전에 한두 번 봤었어야 돼, 최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부터 읽어야겠네. 현대의학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화통화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다. 어제도 그제였구나. 병원 갔는데 진짜 전화하더라. 예전에서 누구분이시죠? 하고 촉촉촉 하더니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3번 의료법 쭉 나가는데, 자, 얘기했잖아요. 허무인 이 문서와 관한 이런 쪽이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이군요. 처방 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더라도 죄형법정연치상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처벌합니다. 허무인, 사자 다 포함을 시키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처방전 가짜로 해서 이제 뭐 돈 받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료인, 이 법에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이게 뭐 5번째 줄에 의료의 질저와 적정 진료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의료질서 문란,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정책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실어놨어요. 33주의랑.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의료인이 5번 때문에 4번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33조 1항 위반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이는 의료법 33조 1항 이후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고 하게 되면 자기 집에서 그냥 막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그런 이제 거 같아요. 2020년 판인데 이게 익숙한 건 아닌데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 답은 여러분 꼭 익숙한 쪽이 있어요. 넘어가시고 이런 걸 개수해 놓으면 괜찮아. 전원이 다 틀리니까. 아셨어요? 잘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가봅시다. 10번. 자, 유추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예, 그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북한 들어갔어요. 독일 사람이 북한 여행 갔다고. 당연히 국가보안법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 2번에서 자수. 우리가 공선법상 자수만 꼭 희한하게 범행 발각 전에 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 당연히 두 번째 줄에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 조각사유 형 면제 사유에 제한하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의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을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게 지나치게 좁게. 소극적인 것은 피고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구성 요건을 조각시키는 거잖아. 소극적 구성 요건이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좁게 해석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소추 조건, 그 다음에 처벌 조각사유나 소극적 구성 요건이나 아셨죠? 피고인에게 다 유리한 사유니까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쭉 나가는데 자, 누구든지 통신용무 타인 통신을 매개,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 통신이 매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제공을 요청, 통신의 매개 제공 행위에 관여했던 경우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은 물론 대항범의 내부 참가자여서 공범도 될 수 없다 했는데 아니요. 저기 이제 해설 가서 잠깐 보시면 굵은 글씨만 볼게요. 밑에서 5번째 줄 정도에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제공을 요청했거나 통신의 매개 제공 행위에 관여했던 경우에도 매개 제공 행위는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막 내부 참가자는 괜히 넣는 거야. 내부 참가자 이런 거 괜히 넣는 거고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스스로 뭐 요청했거나 관여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 그 정도만 하십시오. 뒤에도 뭐 그 정도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최신 판례에서 하나 넣어놨고요. 자, 그래서 10번도 좀 앞에 이제 4개 통해서 마지막 5번째 거를 푸는 방식으로 풀었어야 돼요. 5번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내면서 너무 과도한 건 개수에 잘 안 넣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 11번 가봅시다. 유추해석. 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낸 행위. 이런 것도 왜곡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택법. 이것도 그냥 잘 몰라도 된다. 넣어놓은 거예요. 들러리인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 양수 행위에 공인 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야 된다 하는데 자, 우리가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인데 자, 이런 걸 양도하려면 요새는 뭐가 필요해요? 저축이니까 공인증서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공인증서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요새 인증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증서 없으면 그 제일 짜증나는 게 꼭 오랜만에 들어가서 하려 그러면 유효기간이 만료돼요. 다시 탁 하면 다시 넣으면 등록이 되지 않아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냥 최소한 한 3번 하죠. 하다가 아이씨 해달 참아야지 이거 해야 되니까. 아 짜증나.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3번. 요거는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나왔었던 거죠. 자동차관리법. 허위 제공이 핵심인데 허위 제공은 고의를 가지고 한 거야. 단순 누락은 과실이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 우리 기출 나왔었던 거고요. 4번도 우리 이제 특수상해가 신설되는 바람에 폭처법에서 삭제되고 우리가 이제 폭행치상일 때 상해에 관한 죄에 따라가게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 정한용으로 처벌할 해석할 여지가 생겼잖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특수상해 신설되기 이전부터 그냥 특수폭행치상은 그냥 상해에 갔거든요. 그래서 결론 그냥 상해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얘는 유명한 판례니까 강론에서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쵸. 여러분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공문서나 이런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는 원본 문서나 전자 파일 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은 포함 안 시킵니다. 이런 것까지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을 안 시켜요. 요거는 예전부터 좀 있었던 거고 알아두십시오. 5번 같은 경우도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왜 틀리기 쉽냐면 이게 근자에도 이제 비슷한 하면서 이게 최신이냐? 이게 최신이구나. 예전에도 요런 이제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또 어디 있을 건데. 자, 조심하세요. 왠지 아니 수사기관에 된 거? 또 법원에 제출한 거? 뭐 징계 자료로 제출한 거? 이게 왜 누설이지? 누설은 맞아요, 여러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하고는 달리 보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 사안에서도 판례가 이제 제가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넣어놨었는데 그냥 제외할 수 없다만 해놨구나. 그래서 이 뒤에 가면요 제 책에다가 그것도 써놨었어요. 그래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변론으로 해요. 그래서 판례 실제 문구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이런 걸 왜 누설로 처벌하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틀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서 이제 전압 판례죠. 군형법 관련해서 개간 그쪽이었는데요. 진짜 지들이 좋아서 했대요. 근무시간 휴일 이럴 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거 전압 판례라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 거짓으로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 보험급여 타거나 타인으로 보험급여 밖에 앉아 처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어쩌 쭉 나가는데요. 밑에 세 번째 줄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 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급여 비용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그걸 아실라나 보험료 안 내죠. 따로 여러분 잘 안 내지 그냥 흡수돼서 그냥 같이 있을 건데 이게 좀 이게 명세가 나눠지거든요. 보험 급여하고 이제 뭐 급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지긴 되는데 저도 그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해설을 잠깐 가서 보시면 안 넣어놨구나. 그대로 놔야지. 일단 그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해설 보면서 좀 밑줄을 그어놓을 줄 알았더니 안 해놨네 제가. 세 번째 줄에서 이제 보험 급여 이게 핵심이에요. 보험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요거를 여기까지만 포함시켜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보험급여 실시한 대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뭐 보험급여 비용 요런 게 이제 따로 있거든요.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까지는 포함을 안 시켜요. 일단 피고한테 좀 유리하게 비용도 적게 만들어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급여까지만 들어가지 보험급여 비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십시오. 피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걸 밑줄 그었었는데 귀찮다고 뺐나 보다. 해설이 너무 길어서 밑줄을 원래 실제 거에는 그어놨었는데 자, 그 다음 4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 가액에 음해 표시를 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자, 조세범 처벌법에 전단에서 처벌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여러분 발급을 안 했어요? 발급은 했는데 엉터리로 기재했어요?
발급은 했는데 엉터리 기재했죠? 예, 그래서 당연히 포함 안 되죠. 그래서 발급 아직 아니하고에 이걸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좀 아시고. 자, 그 다음 5번 한의사. 이것도 전압할래인데요. 한의사들이 이겼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에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뭐 의료 진단 위해서 또 이제 도움 받는 거 좋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 바뀌었던 그런 전압할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요. 얘도 옛날부터 나왔던 거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예, 명확성 원칙이 위배됩니다.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유언비어 날조 유포. 명확성 원칙 위배. 자, 그다음 나에서 담배 제조. 예전에 제 담배 필 때 이게 한번 이런 데서 딴 데가 있대 가봤는데 우리가 스스로 수공업을 해야 돼 이렇게 말아가지고 물론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쭉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담배 제조는 담배 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 제조로 처벌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는 직접 고객이 와서 하는 거거든.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담배 제조는 이제 KTNG 아니고서는 함부로 제조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제조를 소비자가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제조자로 볼 수는 없다. 그랬던 사례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 가폭법 관련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치, 요 판에도. 자, 가폭법에서요, 이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불이행죄의 전제가 됐던 피해자 보호명령 관련해서 쭉 가서 보시는데, 이 폭력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명령 중에 이제 피해자에게 뭐 손대지 말아라 어쩌다 했었는데 그걸 처음에 이제 폭행을 했다 그래서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공소직이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 그 폭행 자체가 무죄였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혹시 불이행죄도 무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래요. 자 보세요. 확정된 경우 피해자 보호명령의 제도적 의의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이상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이제 틀리기 딱 좋으니까 좀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해설에서 이제 해놨죠. 비록 가정폭력 행위 자체 이게 보호명령 불이행죄가 전제가 됐던 가정폭력 행위인데 그 자체가 무죄가 됐더라도 상관없다고요. 하여튼 뭔가 가정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유형력이라든가 이런 걸 행사해서 위협을 줬다 이렇게 봐가지고요. 보호명령 불이행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사례예요. 우리 상식은 좀 안 맞죠. 네, 그래서 시험에 넣기가 좋더라.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아직 여러분 안 배웠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넣어놔서 올해 6월 판례 제가 이제 하도 내다 보니까 좀 이제 나올 만한 판례들이 보여. 그래서 요거를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넣은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라에서 이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쭉 돼 있는데 얘도 그쵸. 꼭 저기 세 번째 줄에서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 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 있고 상하관계 기초에서 사회통념상 위로 격려 포상할 수 있는 지위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렇다 해서 직접 금품 등 제공자와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 직제에 있더라도 어쨌든 상관이야. 위에서 포상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꼭 자신의 직속 뭐 상관일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예요. 스토킹 관련해서도 요새 판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토킹 관련해서.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 줄에서 전화 걸어서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문구 등 표시, 상대방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겠다면 설령 실제 전화통화 이루어지지 않아도 스토킹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섭잖아. 수업 딱 끝나고 왔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떨어 죽겠는데 10통이 와 있어요. 부재중 전화. 엄청 무섭죠. 전화 안 했어도 똑같아요. 스토킹 맞습니다. 됐고 넘어가시고 아이고 이제 죄형법 좀 있지 않았다. 지겹다. 자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자 14번 오랜만에 진모를 형법을 10회를 만들라니까 40문제씩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기 변시나 이런 쪽에서는 형법 7회거든. 그것도 20문제씩. 그래서 가볍게 문제를 만드는데 이건 뭐 40문제를 하나만 해도 막 진이 빠져가지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제 하다가 안 겹치게 최대한 제가 안 겹치게 하려고 이게 또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며칠씩 걸리니까 막 하다가 쳐봐.
쳐봐가지고 있나 없나를 확인해봐. 아이씨 또 있네. 안 겹치기까지 하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 문제는데. 그렇다고 마음 편하게 솔직히 뭐 여러분 중에서 여러 번 냈어요 하는 것도 그렇잖아. 해서 매번 하는데 그래도 아마 겹치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 14번 시간적 적용 범위 옳은 거. 자 범죄 성립과 처벌의 행위시 법률이란다. 우리 1조 1항. 그 다음에 니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졌어요. 당연히 신법에 따르게 되겠죠. 1조 2항. 그 다음에 디귿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어요. 당연히 면소 판결인 거 알고 계시죠? 면소 판결. 이거 형소 문제 아니요. 우리 동기설 폐지되면서 다 써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위 니은 디귿의 규정은 종전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했거나 과잉 과징했다는 반성 조건에 따라 법률이 땡 이게 옛날 거잖아. 옛날 거. 요새 건 뒤에 넣어놨으니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미음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대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 집행면제죠. 집행면제. 예, 형의 집행에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집행면제. 1조 3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옳지 않은 거. 자, 당연히 우리 행위시는 범죄행위 종료시. 그 다음에 니은. 그쵸? 이렇게 이제 상습범 없던 동네 상습범이 신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것까지 포함해요? 안 되죠. 상습범 시행 후건만 포함을 시켜야죠. 그래서 시행 전 상습으로 행해진 강간 등의 상습범이 아닌 수재 경합범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시고 자 디귿 얘도 뭐 형법 공부한 사람 중에 이 판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두 번째 줄 신구법에 법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종료시법이라 할 수 있는 신법을 행위시법으로 적용해야 돼요. 아까 제가 떠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계속범 등 포괄일제. 자,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신법 부칙에서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게 되면 구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리얼 가서 이제 보세요. 리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 시행되기 전 행위는 개정 전의 법을 시행 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해라. 그래서 이게 사실상 원칙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면 이게 원래는 이례적 판례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포괄일제가 쪼개져 버립니다. 쪼개져서 그래서 시행 전행에 대해서는 구법을 시행 후행에 대해서는 신법을 그런 식으로 우리 판례가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외워두십시오. 그냥 요걸로 외우세요. 일반론으로. 제 책에 이제 이게 예외적 판례라고 해놨긴 했지만 시험에서 이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외우시라고. 그 다음 미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 여러분 형의 변경이 없대요. 구법과 신법이 형이 똑같대요. 우리는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에요. 재판시법주의가 예외예요. 아무거나 맞잖아. 그래서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구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판시법 아니에요. 1조 1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돼야 돼요. 뭐 이런 거는 틀리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자, 근데 뭐야 대부분이 많이 틀렸구나. 아마 리을 때문에 틀렸나? 아니면 개수에서 했나? 여러분 제 개수도 장난질을 많이 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막 없음 막 이렇게도 가고 막 해놨으니까 앞으로도 개수할 때 조심하세요. 가끔 막 5개, 4개, 3개, 2개 하나도 갈 거야. 자 16번 갑시다. 옳지 않은 거 기억.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재 위헌 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쵸 법원에서 위헌 심사를 한 거죠. 위헌 법령 심사.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뭔 면소야. 무죄죠. 무죄. 당해 법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되겠죠. 소급범위 있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마찬가지네요. 효력을 상실했는데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의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이거 우리 합헌 결정이 있을 날에 다음날 소급해도 효력을 상실 우리 헌재법 47조 사망 단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자 개정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 개정 전 후 법률 조항 등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전 법률 조항이 개정 전 법률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서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뭐죠? 한글로 바꾼 거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의 효력은 개정 법률 조항에서는 미치지 않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언제적 판례냐? 이게 이제 20년 판례인데요. 똑같이 가야죠. 개정 법률 조항에도 미치죠. 자꾸만 수정됐다니까 똑같으니까 그대로 미치는 걸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정 전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 효력은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효력은 개정 전 법률 조항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싹 다 미치게 돼요. 그래서 개정 법률 조항에도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해설 잠깐 보시면 그러나 이와 달리 해설 잠깐 봐봐요. 디귿에서 보면 그러니까 동일성이 유지되면 개정전 법률조항 위헌결정은 개정법률조항에도 미쳐.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대요. 개정법률조항 바뀐 거. 예. 이럴 때는 실제 동일성이 있어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개정 전 법률조항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이제 밝힌 거예요. 발장난 같긴 한데, 그래서 헌재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의해서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종전 합헌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건 사실상 뭐 거의 헌법 문제라서, 예. 그래서 개정 전 개정 후 했을 때 개정 전 거 날리면 개정 후 거까지 같이 날아가요. 근데 이제 개정 후 것만 날리면 개정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아직 와닿진 않아. 그냥 외워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디귿 같은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거 막 찾다 보니까 하나 넣는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 한번 넣어놨자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합헌결정 이전이래요. 그러면 위헌결정 소급이 미쳐 안 미치겠죠.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것이고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거꾸로 써놨죠, 여러분. 위헌결정의 소급범위 안 들어간다고. 그렇더라도 어쨌든 얘가 형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재심이 헌재법 47조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47조 사항에 따라서 재심을 들어올 수 있는데 재심법원에서는 어떻게 되죠? 현재 스코어 이 법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위헌결정에 소급은 안 미치지만 법률이 폐지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예요? 면소가 되겠죠. 면소 판결로 가게 되는 거 이해 좀 하십시오. 자, 구분 잘 하시고.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그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위헌결정의 소급 범위 내에 있는지는 확정. 알겠죠? 그래서 예전 판례 중에 어떤 거 있었어요?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잖아요. 합헌결정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범행은 범했지만 확정 판결이 언제 있었어요? 위헌결정의 소급 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거든. 확정 판결이. 그때는 소급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구분하세요. 해서 확정 판결일이 언젠가를 잘 보시면 돼요. 소급 범위 인정 문제는 확정 판결만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자, 그다음 미음 헌재 헌불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쭉 가시는데 무죄가 맞는데 이제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입법 촉구 했었는데 입법이 개선이 안 됐대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똑같이 가시고 예전에도 나왔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17번 어떻게 더 옳지 않은 거 1번. 자, 40조 사망. 아까 이제 소급 효력 상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구성괴당성 배제 사유를 규정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구성괴당성을 배제시키는 사유는 피고인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소급해서 날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형벌법규로 인해서 이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위헌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한 건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성해당성 배제 사유는 소급해서 날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소되기 전에 운전을 했어요. 상관없죠, 여러분? 행정소송에, 여러분 행정법만 배우지. 취소소송은요, 형성이 오고 소급해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단 한 번도 면허 취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법규 위반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래요. 취소 처분이 따로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 자체가요. 애초에 무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 3번 세트로 좀 외워두시고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자,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무죄가 해당하고 면소 사유가 아니게 되고. 자, 계속해서 이제 5번도 그쵸. 외국에서 유죄 판결 형의 전부 일부 집행된 사람이 아니라 미결구금된 애는 형 집행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빼주죠. 산입할 수 없다. 이건 유명한 판례고. 자, 18번 봐봐요. 문제에서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은, 자, 이게 뭐죠?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걸 달리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또 같은 말로 추구표가 인정되는 것은 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요거랑 같은 말이고 또 하나 더 다음 중 구법에 추구표가 인정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점. 자, 이제 기본 강의에서 써드렸었잖아.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거, 1조 2항 적용이 안 되는 거, 구법의 추구표가 인정되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동기설 폐지됐던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기억,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당연히 1조 2항이 적용되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니은. 형벌법규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져. 역시 재판시법, 신법이 적용되죠. 그 다음 디귿. 형벌법규가 뭐 고시 등 뭐 행정법규에 위임돼서 상관없죠. 고시 등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는 경우도 마찬가지. 리을도 마찬가지죠. 해당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었는데 이건 아셔야겠구나. 다른 법령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자 핵심이 이거죠.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법령 변경이래요. 예, 이것까지는 적용을 해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이거는 포함을 시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미음, 비읍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조 2항 적용 배제되는 거. 해당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법령의 변경에 따르지 않는데 예. 않지만 법령 변경으로 인해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이런 건 아니라고 해서 핵심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면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때는 신법이 구법이 적용이 됩니다. 구법이. 이 예가 뭐가 있을까? 뒤에 가면 이제 법무사 관련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막 섞어놔서 좀 이따 찾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성폭법에서 친족간 성범죄가 있잖아요. 친족간 성범죄. 근데 형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 혈족이 아니라 거기도 혈족도 4촌으로 줄였다 합시다. 4촌 이내 혈족과 4촌 의 인척 이런 식으로 친족법에서 바뀌었다 쳐봐요. 자, 그렇게 되는 덕에 5촌이 강간을 했었을 때, 5촌 혈족이 강간을 했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뭐가 되는 거야? 친족간 성폭력 범죄가 아니게 되잖아. 그런 경우가 미움 같은 경우예요. 이게 미움 같은 경우라고. 그래서 친족법이 바뀌는 덕에 형벌법규가 바뀌었는데 그게 친족법 바뀐 이유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필요 없어.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바뀌었잖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야. 뒤에 가면 이제 법무사법도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법무사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됐어요. 이런 소송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었는데 법무사법이 바뀌면서 A라는 소송 행위도 이제 법무사가 할 수 있게 해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법무사법에서 A라는 행위도 넣는 것은 더 이상 이거는 변호사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돼. 이런 취지로 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준 것 뿐이지. 알겠죠? 그게 형사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뒤에 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비읍도, 우리 한시법에서 유효기간 정해놓은 거, 그런 것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국법의 소급표, 추구표를 인정하죠. 추구표를. 넘어갑니다. 하여튼 두 가지 외우시고, 자, 계속해서 19번. 옳은 거, 기억. 형법 1조 2항을 적용하면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그쵸?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 선고형할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 이거는 똑같은데 선택형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예, 벌금형이 들어갔잖아. 경하게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징역 금고는 똑같은데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해당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 차례 변경되면 뭐라 그랬어요? 가장 경한죄라고 그랬어요. 가장 경한죄. 그래서 여기서 당사자 주장이 있을 때 아니요. 당사자 주장이 있을 때가 하나에서가 아니라 그럼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전권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번에 그래서 이제 3번 디귿이죠. 디귿에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형의 경중을 피해서 가장 형이 경한 법 규정을 적용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률 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정권사항이에요. 당사자 주장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리얼.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법정형에 당연하죠. 변경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피고인한테는 바뀐 법이 적용되죠. 그럼 그거에 공소시효가 있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위험.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해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거. 틀렸어요. 형벌 불소 원칙이나 신법 우선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형법 8조 단서에 근거한 거라니까.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형법 총칙이 배제되잖아요. 그래서 부칙 규정이 다른 법률 특별 규정. 그래서 명문의 규정으로 배제한 것이라서 괜찮습니다. 틀렸죠. 네. 자, 20번까지 하고 싶게요, 여러분.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의 재판 도중 외국환 관리법이 개정되어 갑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됐다. 자, 우리가 이제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는 가장 중한 죄부터 비교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한 게 징역이잖아요. 자, 선택형으로 있는 벌금형은 그 차후 문제거든. 근데 징역형이 확 떨어졌네. 그럼 경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자, 1번.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뭔 선고형 땡 법정형. 그 다음 2번.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갑에 대한 형의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아니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징역형은 가벼워졌지만 벌금형은 중해졌으므로 아니요. 틀렸어요. 구법보다 경한 경우 맞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법원은 갑에게 신법을 적용해서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죠. 답 4번이고요. 5년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신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부터 쭉 하여튼 연결되는 것들 할게요.